일본인이 중국인 주인에게 아파트 임대료를 내고 있고, 일본인들은 쉽게 살 수 없는 고액의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에서 일본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창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온 시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온 중앙대 다니고 있는 유학생 유익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크리에이터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 찍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유키상은 지금 전공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시아 문화학과에서 중국어 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중국어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유나 센세이라는 분이 글을 올리셨던데 그게 화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4년에 일본이라는 주제인데요. 일주일 만에 200만 조회를 했다고. 지금 일본 관광 사업이 어려워지고 수입 그런 것도 되게 어려워졌다고 그런 내용이 써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재밌었는데요. 지금 일본 도시 지역에서는 일본인이 중국인 주인에게 아파트 임대료를 내고 있고, 일본인들은 쉽게 살 수 없는 고액의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제 중국 부자들이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 1990년에 중국은 부동산의 사유재산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정도가 되면 중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오죠.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일본 부동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90년, 91년에 버블이 붕괴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꺼졌고 그 이후로 한 30년 정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사업가들이 일본에 건너와서 호텔, 료칸, 민박 이런 거 다 인수해가지고 일본 여행을 오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일본에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중국 부자들이 일본에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게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 부자들이 일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는 크게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부동산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은 사유재산권이 도입되긴 했지만 토지는 여전히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부동산은 한번 소유하면 영구히 평생 본인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산의 보존의 측면에서 중국의 부동산은 보다는 이제 일본 부동산을 소유하면 영구히 자기의 재산이 된다, 이런 매력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역시 부동산 저평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0년 동안에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는데 일본은 제자리 걸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2019년에 베이징에 신축 아파트 한 채가 한 7,500만 엔 이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도쿄의 신축 맨션이 한 6,700만 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가 베이징보다 더 싼 거죠. 그런데 코로나 때 돈이 풀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서 중국하고 일본의 주요 도시, 그러니까 농촌 말고 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샹하이 같은 경우에 외곽에 24평, 25평, 일본으로 치면 2LDK, 그러니까 방 2개, 거실, 부엌 있는 거, 이 정도 되는 게 가격이 한 1억 5천만 엔 합니다. 근데 샹하이 도심부는 2억 엔이 넘어요. 그런데 일본도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한 40% 최근 1년 사이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1억 1천만 엔에서 1억 2천만 엔 정도, 이 샹하이 중심부에 비해서 한 60,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일본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중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임대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연 4%, 6% 꾸준하게 나고, 또 일본의 부동산 회사가 사후 관리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중국 부자들 마음에 쏙 들었다, 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네 번째 이유는 역대급 엔저죠. 아마 1달러 160엔 이거를 한 번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뭐 1달러 100엔, 120엔 뭐 이 정도인데 지금 1달러 160엔 정도 육박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90년 4월 이후에 34년 만에 지금 역대급으로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안 그래도 일본 부동산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엔저까지 더해지니까 너무너무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많이 이야기되어 왔던 한 10년 정도의 중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인데 최근 1, 2년 사이에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차이나 엑소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이 1, 2년 사이에 중국을 엄청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지금 중국이 일본보다 시오시코레카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후에 중국이 정말 노후 대비가 될까?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있고 두 번째 이제 밖으로는 미중 갈등 들어보셨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국제 정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안감을 느끼고 또 대만하고의 관계도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고 세 번째는 시진핑이 모두가 함께 잘 살자고 공동 부유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부자들은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내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이주를 했는데 요즘에 싱가포르 이주 비용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일본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작년에 100만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 중에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13,5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빠져나오고 있고 일본이 급부상하면서 지금 이제 도쿄의 세타가야쿠, 미나토쿠 이런 이제 부자 동네에 중국 부자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그다음에 여러 부동산을 매입해서 이제 임대 수익도 얻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 신이민이라고 불리는 이 일본에 온 중국 부자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일본어를 배우지 않아요. 그다음에 일본 사회에 동화돼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인을 통해서 식재료도 다 조달받고 부동산 중개할 때는 중국인 중개인 찾아서 하고 중국인끼리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맘카페 아시죠? 맘카페라고 있어요. 엄마들끼리 동네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국 엄마들도 그 위챗 채팅 그룹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입시 정보 주고받고 이게 그 세타가야쿠나 미나토쿠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위화감도 느끼고 굉장히 그 박탈감도 좀 느끼고 같이 일본 사회에 동화되는 게 아니고 그냥 중국 커뮤니티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가격이 23년 전도 계속 유지, 변화가 없었다가 최근에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최근에 이제 일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도쿄 중심부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 오사카나 나고야 뭐 이런 데 많이 올랐는데 일본만 오른 건 아니고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경기가 침체되니까 전 세계가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그 돈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으로 흘러들어가서 주식, 부동산 이런 데 가격을 막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말에 일본의 버블 때처럼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오르면서 일본도 동시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중국인 이웃들이 많이 혹시 늘거나 하는 것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관광객라기보다는 중국 그냥 사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일단 음식점이나 그런 데 가도 일본인 직원이 아니라 약간 다른 논남 직원이라든지 중국 직원이라든지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5년 전보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일본 가보면 그 가게 이렇게 서빙하는 직원들 중에 일본분 거의 없고 다 외국인들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일본에 왔다 갔다 뭐 한 10몇 년, 15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일본인 말고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 광경을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치를 보니까 2023년에 2,500만 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일본에. 그런데 지금 일본의 그때 가장 외국인이 많이 방문했던 해가 2019년인데 그때가 3,181만 명이거든요. 지금 올해 2024년 6월 기준으로 보면 그거 뛰어넘을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3천만 명 훨씬 넘게 올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버투어리즘이라고 여기저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재미있었던 게 그 후지산 보이는 야마나시현의 가와구치코 거기에 너무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그 로손 그 편의점 지붕 위로 후지산이 잘 보여서 그걸 누군가 찍어서 SNS 올리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에서 몰려와가지고 그 작은 마을에 인도와 차도가 완전히 구분도 안 되고 엄청나게 몰려와서 또 오물 투기도 많고 뭐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너무 많아서 마을에서 사진 찍지 말라고 장막 설치했잖아요. 높이 2.5m, 길이 20m짜리 검은 천으로. 근데 또 사람들이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또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뚫지 못하게 그 경비원을 또 거기 세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관광하면 제일 유명한 데가 또 교토잖아요. 제가 저번 달에 교토 갔는데 유명한 절 키요미즈데라가 있죠. 청수사라고 한국어로는. 키요미즈데라에서 큰 길까지 내려오는데 차로 오면 5분 10분밖에 안 걸릴 거리인데 1시간 걸려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거의 꽉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이제 외국인들에게 입장료 2배로 물리겠다고 이중가격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이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의 사례를 보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그 교토 유명한 스타벅스가 있는데요.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 잡기가 되게 어렵다고 한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불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이유가 N이 너무 싸서 그렇습니다. 역대급 엔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슈퍼 엔저라고 달러당 이렇게 160엔 근처까지 간 경우는 정말 없었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 여행이 너무 싸져서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슈퍼 엔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엔저가요. 사실은 1, 2년 된 게 아니고 엔저 경향이 시작된 게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리만 쇼크라고 리만 샥이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는 엔고 때문에 굉장히 일본 경제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엔고가 되면 수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침체했었고 그때 이제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다 보니까 엔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고가 있었는데 2011년 말에 그때 엔의 가치가 제일 높았는데 그때 1달러에 75엔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배 정도 엔 가치가 높았는데 지금보다. 그런데 언제부터 엔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냐면 아베 신조 총리 기억하시죠? 네. 아베 2차 내각이 시작됐던 게 2012년 12월부터인데 그때부터 엔이 좀 싸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베 하면 떠오르는 게 경제 정책 중에 이 아베노믹스가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 푸는 정책이거든요. 엔을 막 푸니까 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1달러에 한 120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슈퍼 엔저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코로나 이후에 시작된 겁니다. 코로나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돈 풀기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 정도 되거든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금리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금리가 다 올라가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금리 차가 나면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몰리죠. 그래서 엔 팔고 달러 사고 엔 팔고 달러 사고 이게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내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1달러에 한 150엔, 160엔 정도 되는 슈퍼 엔저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엔저가 되면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하는 물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일본 사람들 실소득은 감소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엔이 싸졌다고 비싼 호텔에서 묵고 비싼 음식 먹고 명품 쇼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박탈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품 브랜드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지 일본에서 조금 더 많이 싸게 구매할 수 있는지 SNS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서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런 거를 일본 사람 입장에서 너무 비싸서 못 사는 브랜드들인데 한국 사람들 여행 갈 때마다 그런 거를 싸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많은 돈을 쓰면 일본 사회가 잘 돌아가서 엔화가 좀 올라가지는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소비를 많이 하면 일본 경제에 도움은 되죠. 그래서 인바운드 소비라고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일본 사람들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는 이유가 너무 엔이 싸서 수입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여유가 없다 보니 그 소비가 좀 줄어드는 게 그 효과가 좀 지금은 큰 상황입니다. 한국이랑 일본이랑 큰 차이가 있는 게 한국에서는 보증금 먼저 내고 나갈 때 다시 받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보증금 개념이 없어서 레이킹은 못 받는데 아마 오사카는 받을걸요? 그래요? 시키킹 받지 않나요? 시키킨이랑 레이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받아요. 네. 맞아요. 도쿄는 못 받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받는 곳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 도쿄는 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 데도 도쿄는 있어서 나쁜 주인 만나면 못 받아요. 착한 주인 만나면 조금 받아요. 받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제가 살았던 곳에서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통 식기킹, 레이킹 뭐 수수료해서 첫 달에 한 5배 정도 이렇게 낼 때도 있는데 나갈 때 하나도 못 받고 수리비 더 내고 청소비 내고 열쇠 교환비 내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아, 저는 그것도 냈어요. 타타미 수리비. 정말 타타미 없는 곳에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타타미 있는 곳에 갔다가 한번 차를 엎어가지고 타타미 하나만 갈면 될 줄 알았는데 3개 가르라 그래가지고 예, 엄청 비싸요 타타미. 예, 정말 눈물 났던 학창 시절 얘기입니다. 예. 최근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도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고요. 저는 이제 제주도에 한국 사람들도 여행 가고 이제 외국 사람들도 여행 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다고. 맞습니다.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하고 제주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속사정을 보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주도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물가가 오르고 또 뭐 원이 싸서 오르고 라기보다 사실은 이 코로나 때 제주도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때 한국 사람들이 내국인들이 이제 왜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그 대신 이제 제주도 여행을 선택을 해서 제주도에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요. 이걸 이제 코로나 특수라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이제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한데 가격이 오르다 못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바가지 요금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가 딱 끝나니까 한국인 관광객들은 쫙 빠지고 그 대신 그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 채우고 있어요. 작년 8월에 중국 정부가 단체 여행 허가를 내줬거든요. 6년 만에. 6년 동안 한국 관광 못 하다가 해제가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중국 제주도 직항편도 막 늘어났고요. 크루즈도 늘어나서 이분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10,000배씩 그전에 거의 안 왔기 때문에 10,000% 뭐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와서 후기가 또 안 좋아요. 너무 비싸다. 항공료도 오르고 숙박료도 올랐는데 음식값도 너무 올랐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지금 이걸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관광객들한테도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너무 가격이 물가가 올라서 이러다가는 유커들도 떠날 수 있다. 지금 제주도는 일본이랑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관광객들이 볼 때는 제주도로 갈까? 도쿄로 갈까? 고민하다가 도쿄가 훨씬 싼데 엔저 때문에 그럼 도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쪽의 상인들은 그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입소문이 나면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 가려다가 일본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럼 이제 일본은 또 오버투어리즘 문제로 또 겪겠죠. 그래서 그런 지금 대체 관계 사실은 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이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되면 회복될 거라고 얘기했다가 다 틀려서 이거 정말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달러 160엔 정도 되는 게 예전처럼 1달러에 120엔 이 정도로 다시 엔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때문에 이 슈퍼엔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좀 줄어들어야 엔이 회복을 하겠죠, 엔의 가치가. 근데 미국이 금리를 좀 낮추든지 일본이 금리를 좀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돼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 낮추는 게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올해 3번 정도 낮추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 고용도 좋고 물가가 안 잡혀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게다가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거든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지금 붙었잖아요. 바이든은 금리를 좀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재선하려면 금리를 좀 낮춰서 경기를 좀 띄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경고했죠. 낮추기만 해봐. 바이든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FRB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좀 눈치도 보이고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면 되는데 금리 올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엔의 가치는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일본에서 가게도 대출을 많이 받고 있고 기업도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 중에서 변동금리가 한 70% 되거든요. 금리 수준이 이제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런데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업도 도산할 수 있고 실업률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30년 만에 겨우 탈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금리 잘못 올렸다가 다시 경기가 푹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꽤 오래 갈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구조적으로 일본의 엔저가 이제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기업들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는데 해외 생산 거점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거기서 돈을 벌고 거기서 그냥 재투자하거나 달러를 거기서 쌓아둬요. 일본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게다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기름 수입하잖아요. 원유 수입하는데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서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가 폭이 굉장히 커지고 이것도 달러를 또 써야 되고 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요소고요. 그 다음에 분 넷플릭스 보시죠. 구글도 쓰시죠. 아마존도 쓰시죠. 이거 전부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일본의 젊은이들 중심으로 거의 다 이걸 쓰니까 그 디지털 서비스를 쓰면 서비스 수지도 다 적자거든요. 그래서 식료품도 수입해야 돼, 에너지도 수입해야 돼, 디지털 서비스도 이용해야 돼. 전부 돈 쓸 일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일본이 모노스크리라 그래서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외화를 벌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거기서 팔거든요. 중국 공장, 미국 공장, 뭐 멕시코 공장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엔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엔의 가치가 회복되는 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아마 올 연말, 내년까지 가봐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그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려야 되면 그냥 단순하게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 엔이 이제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맞아 무작용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국에 반해서 한국 유학을 열심히 해서 워킹 홀리데이도 하고 어학연수도 하고 근데 끝나고 22학번으로 한국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엔화가 너무 떨어지기 시작해서 등록금도 비싸고 생각했던 등록금보다 10만 엔, 10만,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올라갔고 더. 되게 지금 힘들게 예산 오버했네요. 네. 예. 그래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네.